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안녕하세요, 알파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일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그 일본 여성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접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일본 여자와 현재 연락을 하거나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수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본 여자를 찾게 되는 이유. 일단 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와이프와 결혼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본 여성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어플을 통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약 8년간 2,000명이 넘는 여성분들과 대화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좀 되게 진지한 대화를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되게 가볍게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하다가 대화가 끊긴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빅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본 여성을 찾게 되는 이유. 다들 대부분 이제 일본 여성에게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다, 일본 여자는 헌신적이다, 그 남자한테 굉장히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보통이에요. 이 보통이라는 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거 누가 봐도 정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 일단 제가 일본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한국 여성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데요. 문화나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처음 대했을 때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고 느낄 거예요. 이제 일단 일본인들은 대체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센,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게 그냥 완전 몸에 배어있고 생활에 돼 있어서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인을 처음 대할 때 제가 뭔가를 이제 막 얘기했을 때 죄송해요, 이게 상대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처음 일본인과 관계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식의 반응을 보니 뭐지? 왜 사과하지?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는데? 그거를 처음에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참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 한번 들어본 게 안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너무 상대방의 그런 뭔가 해주는 행동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 갚아주는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친구한테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금전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노동력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을 받으면은 나도 고맙다라는 말 대신에 뭔가를 이제 행동으로 제스처로 도움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친구한테 뭐 고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를 하나
어디 가서 야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해주거나. 그래서 한국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문화가 이제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죠. 이제 그 한턱 쏘는, 일본어로 이제 오고루라고 하죠. 한턱 쏘는 문화가 일본에는 거의 자리 잡지 않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더치페이 문화가 기본이 되어 있죠. 한국은 내가 이번에 쏘면 너가 다음에 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요.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게 문화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하고 일본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연애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라 하면은 예를 들자면 연락 관련된 건데, 솔직히 참 한국에서는 뭐 물론 이제 그런 문화를 지금 한국의 문화에 적응이 되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국은 예를 들자면 연락을 할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해요.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상대도 메시지를 바로 보내줘야지 속이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한국인이. 그렇다 보니까 이 카톡이나 뭐 그런 걸 메신저를 할 때도 거의 뭐 채팅 수준으로 빠바바바 이렇게 써내려가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는 이제 뭐 문자라고 하죠. 아직 스마트폰이 자리 잡기 전에 피처폰 시절에 그 문자 메시지 시절에 요금제가 무슨 뭐 문자 무제한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때 문자 메시지라고 안 하고 그걸 이제 핸드폰 메일이라고 했어요. 얘네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이메일 보내고 답장 받는 식의 좀 그런 느낌? 지금은 뭐 이메일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메일로 막 보내고 받는다? 이제 그거는 업무적인 걸 제외하면은 거의 개인적으로 보내고 주고받는 경우는 요즘에 와서는 보기 힘든 그런 것이지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서 연락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낸다. 상대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다고 내가 바로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내 시간도 있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라이버시의 존중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하고 처음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한국인이면 그 일본의 그 답장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의 그런 빠른 메시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거에 좀 안 맞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일본인하고의 그 관계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하고의 그런 관계, 그런 속도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답장이 뭐 4시간 뒤에요. 내가 분명히 이게 뭐 엄청 무거운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막 갑자기 답장이 3시간, 4시간 뒤에 온다거나, 또 심한 경우는 뭐 2, 3일 뒤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참 얘기를 잘 하고 있는 상대였는데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뭐 2, 3일 뒤에 답장이 오면은 거의 관계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으면은 답장이 빨라지긴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얘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답장이 늦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연애를 하다가 한국인하고 연애를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이유가 비슷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남성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이라는 요소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이 이유였죠. 취미가 많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음악, 뭐 악기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고,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사귀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100이면 100 100명 있었다는 건 아닌데 100이면 100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롤 있잖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그 게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팀워크가 필요한 온라인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을 그 팀을 짜서 뭔가를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연락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물론 연애 초기 때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그런 척 뭔가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그냥 일단은 그 구애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뭐 연락을 취해서 게임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몇 번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자리 잡고 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한국인 중에서는 전혀 없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게임이야 게임이었나요? 이 구도로 가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게임은 게임이고 너는 너지. 내가 게임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자기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막 게임을 같이 하고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연애는. 그래서 더욱 이제 일본인하고 처음 관계를 했을 때 좀 많이 깜짝 놀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인 여자친구가 연락을 딱 걸어오면은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은 진짜? 미안해, 나중에 끝나면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그게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는데 내가 너의 시간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니까 너도 나의 시간을 존중해달라, 그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죠.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비단 그 한국에서만큼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 하다가 전화 받으면은 뭐 하고 있어? 나 게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게임해? 그래, 계속해, 죽을 때까지 해,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많이 특이했던 게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더 막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정도 관계 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해도 이해해 주겠지, 그게 너무 당연하게 깔린 나라라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일본도 경험해보고 한국도 경험해본 입장에서 느낀 바는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서 솔직히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말이야 꺼낼 수야 있죠.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이 있죠.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려면 일단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조가 형성이 되면서 결혼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게 됐죠. 부동산 값이 뛰면서 억 단위로 뛰게 되니까 거의 남자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20대 때 억 단위의 돈을 뭐 1억도 아니고 수억씩이나 그렇게 모은다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 결과로 나온 게 지금의 통계로 나온 그런 혼인율이 그렇고요. 거의 박살이 났죠.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집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젊을 때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 집을 샀을 때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좀 많은 나라다 보니까 뭐 지진도 있고 하니까 집이 안전자산, 한국만큼은 그렇게 안전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직 뭐 부동산 쪽에 그렇게까지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많이 좀 부족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월세에서 사는 문화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인할 때 난이도도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또 이제 뭐 성별에 상관없이 돈을 더 가지고 있는 쪽이 더 많이 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결혼식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다, 멋진 정장을 입고 싶다, 이제 그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걸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남들 한 저 정도 집 사니까 나도 저 정도 집은 살아야지 결혼할 만하지. 그래서 결혼의 기준을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우리 둘만의 그런 행복이라기보다는 그 행복을 주변과의 비교해서 찾는다는 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일본 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것도 있죠. 일본 여자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대체적으로 리액션이 굉장히 좀 큰 리액션이 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애를 할 때나 뭐 그냥 단순히 친구로서 지낼 때도 그렇고 스고이 뭐 이런 거나 소데스네 뭐 이런 거나 이런 뭐랄까 리액션이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일 케이크를 해서 뭐 이제 이벤트를 하거나 뭐 간단한 뭐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을 때도 한국인들과의 그런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한테 하는 거 절반만 일본인한테 해줘도 리액션이 거의 한 4배 이상은 되니까 선물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나? 요즘에는 탈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0, 30대 젊은 세대 층에서 굉장히 많은 대거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 불안과 취업 불안정, 최근에 있었던 잼버리 사건도 그랬고 국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조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일본 쪽으로밖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탈조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본 쪽으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쪽으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탈조선을 하려면은 일본에 비자가 있어야겠죠. 그 비자의 종류에 대한 건데요, 크게 봤을 때 취업 비자, 그리고 기능 실습 비자인가?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학 비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배우자 비자. 본인이 일본에 연이 없었다면은 크게 거의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이민에 대한 그런 문을 활짝 열게 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솔직히 본인이 조금 일본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충분히 일본으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에서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일본인 사귀어가지고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서 연애를 안 해보고 여자에 대해 접점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결혼 비자를 노려라 라고 확답을 드리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한테 맞는, 개개인마다 이제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다른 비자를 따는 난이도에 비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혹시나 본인이 연애 한 번도 안 해보고 일본은 가고 싶은데 비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나이가 뭐 20대 뭐 초중반 많이 어리시면은 뭐 유학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이게 좀 많이들 가는 거죠. 유학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은 기능 실습 비자를 추천을 드려요. 기능 실습 비자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배운 게 없고 기술이 없고 그래도 기능 실습 비자는 이제 일본에서 재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자, 일반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나와요. 대체적으로 4년제, 적어도 2, 3년제 졸업을 하고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 자격증이나 이제 일본어 회화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미 한국에서 뭐 공인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그쪽에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거를 노려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이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고요. 한국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연애를 제대로 해보신 분이라면은 웬만하면 그냥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 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자를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만나냐 라는 질문에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현실과 이제 어플, 넷상에서 만나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현실에서 어디서 만나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유학 중인 그런 일본인 분들에게 본인이 좀 얼굴이나 좀 말빨이 되신다 싶으면은 직접 가서 대시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한일교류에 보통 홍대, 신촌 그쪽에 아마 좀 몰려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 사시면은 거기에 이제 가셔가지고 만나면 되시고, 또 하나는 현지에 가서 일본에 가서 직접 가서 만나는 거죠. 네. 그게 솔직히 제일 확실하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아무래도 직접 간다는 게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직장인이시라면 어떻게든 뭐 휴가를 내서 가야 할 텐데, 가서 만났는데 뭐 잘 안 됐어 그러면은 휴가는 시간이며 돈이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얻는 게 없단 말이야, 제로란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교류 같은 경우는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오래전에 가봤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일본 여성분들이 한 2-3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관계를 할 때 뭐 친구를 만나던 누굴 만나던 전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대1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대화의 질이 떨어집니다. 뭔가 한 사람을 붙잡고 진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머릿수를 줄이고 만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일교류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진중한 관계를 가질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본인이 일본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는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해외로 일본으로 바로 떠나기에는 뭔가 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 부담이 많이 된다 싶은 분들한테는 일단 한일교류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한일교류에 오시는 일본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마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인가? 아무튼 무슨 작은 카페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막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이제 시간대를 딱 비워놓고 그때를 이제 한일교류의 시간으로 지정해서 쓰더라고요. 거기를 전체를 대절해가지고. 근데 일본인 여성분들은 이제 거기서 알바비를 받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교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일본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방법이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속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한일교류에 오시는 분들은 알바비를 받고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뭐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좀 그런 장기적으로 계시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플에서 만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본 여성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 어플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바로 헬로톡하고 미프라는 어플인데요.
일단 뭐가 더 좋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에는 둘의 성향이 굉장히 다른 어플이라서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따질 건 아니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프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만남 어플이에요. 그냥 뭐 틴더나 뭐 이제 그런 만남 어플이 데이팅 어플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또라이도 많고 질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 기준에서. 물론 이제 뭐 제 질이 높다 막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헬로톡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데이팅 어플이 아니라 언어 학습 어플이기 때문에 언어 교환 어플이기 때문에 UI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뭔가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을 할 만한 기분이 안 들게 하는 이제 그런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적이신 분들의 비중도 미프나 다른 이제 만남 어플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편이고 물론 이제 제가 헬로톡의 오픈 베타 때부터 시작을 했던지라 그 초창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레드오션이 됐어요. 초창기 때는 블루오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유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비정상적인 사람도 많아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노하우나 본인의 이제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장기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도 좋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헬로톡과 미프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마음이라는 어플이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바로 이제 전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서 랜덤 전화죠. 랜덤 통화 어플인데 그 어플이 좀 본인이 좀 재력이 되신다면은 그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헬로톡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한테. 그 외에도 예전에 이제 펜팔이나 어떤 진짜 메일 마냥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답장 받아야지 또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돛담배였나? 아무튼 그런 어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헬로톡이 제일 낫다. 제 입장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여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어떤 사연이나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 왜 알파의 일상이라는 일상 채널인데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은 그냥 비특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이제 좀 이 스텝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바!